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A 온라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 23번 강화도 조약과 불평등 조약 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프린트 3페이지에 있는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표하시면서 같이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강화도 조약이 체결하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몇 번 반복을 했던 내용인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무도를 개방하게 됐었죠. 자, 그러니까 자국의 주도하에 그것도 뭔가 대책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문호를 개방한 게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서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일단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자, 그 조약의 내용 이름이 바로 뭐였냐면 난징 조약이었죠. 네, 그래서 청나라는 영국과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게 됨으로써 난징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자, 이거 말고도 2차 아편전쟁 때는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베이징을 함락당하고 이때 무슨 조약을 맺었죠? 네,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또 문호를 개방하게 됐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자, 당시 이제 미국의 페리호가 와서 이제 무력 시위를 해서 이때 당시 집권층이었던 에도 막부가 이에 굴복을 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었죠? 일명 페리호의 포함 외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 미국의 페리호가 함대에다가 대포를 가지고 와서 대포를 막 쏘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강제로 그러니까 그 문호를 개방하게 했던 외교, 즉 포함 외교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은 미국 페리오의 포함 외교에 굴복을 해서 일명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이 각각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한테 문호를 개방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발표 하나 하시고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외교 문제가 있었냐? 자, 내용을 보시면 사실 메이지 유신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1868년이에요.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뭐냐?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장군, 쇼군, 그 사무라이 중심의 에도 막부가 이제 끝나고 다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가를 수립한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천황 중심의 국가를 새롭게 만들고 나서 조선한테 새로운 외교 관계 개선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에도막부 때에는 주로 이제 대마도에 있는 지방관이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했었고 주로 그러니까 일본에 조금 밑에 있고 조선을 상국으로 대하는 그런 외교 형식으로 외교했었는데 이제는 일본 입장에서는 천황 중심의 근대 국가를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 그 차등 관계로는 외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등한 관계로 조선한테 외교 관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를 해요. 이때 조선이 이런 외교 관계의 접수를 거부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일본 내에서 어떤 주장이 등장하게 되냐? 일명 정한론이라는 어떤 그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정벌한다, 뭐를 하늘, 그러니까 조선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돼요. 사실 이게 즉각적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정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 세력을 잃었던 무사 중심의 어떤 야당 의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한론이라는 거는 일본 국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여당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이제 나중에 조선을 이제 침공하는데 가장 큰 공무원 이토 히로부미가 이 정한론을 반대해요. 지금은 조선을 정벌할 때가 아니라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을 좀 더 개혁하고 발전시켜야 될 때다. 우린 지금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내세워서 정한론을 반대하게 되고 실현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한론이라는 기조가 이때는 물론 실현되지 않지만 정말로 조선을 정벌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냥 유예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외교 문제, 정한론이라는 외교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자, 3번도 별표죠. 별표하시고 자, 국내 상황에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1863년에 등장했던 흥선대원군이 10년 만에, 즉 1873년에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하야라는 건 내려온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뭐 경복궁 중건이라든지 뭐 서원철폐, 그다음에 호포제 실시 같은 걸로 인해서 양반 유생들한테 큰 반발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대원군은 왕이 아니라 그랬죠. 당시 아들이었던 고종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였던 대원군이 그러니까 대신 정치를 했던 건데, 그 어렸던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20살이 되면서 성인이 되자 안 그래도 이제 흥선대원군한테 좀 불만이 많았던 양반 요생, 특히 최익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되죠. 이제 고종의 나이가 성인이 됐으니 대원군이 이제 물러나라 라고 이제 상소를 올리게 돼요.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명분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상소로 인해서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요.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 친정을 하게 됩니다. 즉 정권이 바뀐 거죠. 대원군 정권에서 고종 정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고종이 본인이 이제 친정을 하려고 했으나, 이 고종이라는 사람 참 개인적으로 선생님 되게 좀 짠한 느낌이 있는데, 아버지가 물러나자 이제 누구한테 또 그 뭐라고 해야 돼? 계속 그 압박을 받냐면 자기 와이프, 당시 이제 명성황후라고 불렸던 민씨한테 큰 또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고종이 친정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외척이죠. 민씨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 고종이 친정을 하고 민씨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정권의 교체가 되면서 정책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었죠.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통상 요구에 거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미 국내에서도 대원군의 어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반대하고, 우리도 청나라와 일본처럼 이제 빨리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한테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명 통상 개화론자라고 말합니다. 즉 국내에서도 서양과 교류해서 빨리 서양과 통상을 하고 서양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통상 개화론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인데, 일단 이 박규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일단 박규수는 누구냐면 박지원 아시죠? 북학과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예요. 박지원의 손자로서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서 북경, 그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박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빨리 이제 서양과 통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박교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이 평양 감사 시절에 평양의 어떤 지방관으로 있을 때 제너럴 셔먼 사건을 불태웠던 장본인이 이 박규수죠. 기억나시죠? 아무튼 이 사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오경석은 이 사람이 통역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이제 통역을 하러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양 문물도 많이 보게 되고, 유홍기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선도 하루빨리 통상을 이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국내에서도 통상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등장을 하면서 드디어 일본과 근대적인 조약, 즉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 3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2번 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 일단 1876년 체결한 조약이고요. 자,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첫 번째 운요 사건이라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자신들이 미국한테 문호를 개방을 당했던 것처럼, 그 무슨 외교? 포함 외교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조선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일본이 군함이죠. 군함인 운요를 조선에 파견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무력 시위, 강화도와 지금 그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포함 외교를 한 거죠. 대포를 막 쏘면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위협을 가하면서 통상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를 구실로 이제 문호 개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기들이 미국한테 당했던 거 그대로 똑같은 순서대로 우리 조선한테 한 거예요. 운요를 보내서. 자, 게다가 두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 청나라가 일본과 조약을 맺을 것을 권유해요. 이 청은 무슨 의도였었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은 그러니까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은 영국, 미국, 뭐 프랑스, 독일 모든 나라들과 그 많은 나라들과 조약을 맺는데 그 중간에서 알선을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청나라예요. 그 청나라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과 수교를 맺고 싶으면 우리한테 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선에서 청의 어떤 우위권, 그러니까 뭔가 그 아직까지 조선은 우리 거야 라는 그런 거를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권유를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아까 배웠듯이 이미 조선 내부에서도 통상을 하자라는 통상 개화론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강화도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약의 이름을 편하게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도 너무 중요한데, 자, 일단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정식 이름은 조일 수호 조교예요. 조일 수호 조교라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일단 크게 10가지의 조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147, 10조예요. 이 내용은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1조부터. 자, 1조의 내용은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명시를 해줘요. 자, 분명히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게 뻔한데, 가장 첫 번째 맺은 조약의 첫 번째 그 조항에다가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네. 그동안 조선에서 조선의 종주국 역할을 했던 누구의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밑밥을 깐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할 목적으로 제1조에다가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국이다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침략을 위해서인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4조 보시면 이들이 뭐 조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는 문호를 개방하기 위함이었겠죠. 자, 그래서 부산 이외에 2개 항구를 차근차근 개항할 것을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3년 뒤에 2개 항구도 개항이 되는데 인천, 원산, 부산으로 정해집니다. 자, 그럼 인천과 원산, 부산을 개항장으로 정한 이유가 있겠죠. 자, 인천은 어떤 목적으로 개항을 했을까요? 자,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서울이죠. 네. 어떤 사건이 생기면 바로 돌아올 수 있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인천을 개항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원산은 어디냐? 원산은 지금 함경북도 쪽에 있는 그 북한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동해안에. 원산은 왜 개항을 했을까요? 네, 그 바로 위쪽에 누가 들어와 있다? 연해주에 러시아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러시아를 막고자 하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원산을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산은 어디랑 가깝죠? 네, 일본과 가깝죠. 특히 부산은 이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개항을 하게 되면서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7조 보시면 자, 일명 해안 측량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의 그 바다, 해안을 그냥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엄연한 주권 침해죠. 이건 분명한 주권 침해예요.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얘기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수 있게 미리 바다의 어떤 지형을 측량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10조를 보시면은 또 영사재판권. 이건 뭐냐? 그러니까 같은 말로 이거를 치외법권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은 조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일본의 영사관의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일 일본인이 뭔가 죄를 지었다 조선에서, 그러면 사실은 조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선의 법에 따라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은 일본인의 그러니까 당시 일본에 조선에 들어와 있던 일본 영사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권 침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은 강화도 조약은 분명히 불평등 조약의 성격이 있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다시 정리해보면 제1조는 조선은 자주국이다.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거?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거. 자, 두 번째 4조에서는 부산, 원산, 인천의 3개 항구를 개항했고 7조에서는 해양 측량권, 10조에서는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면서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조약이 2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조일, 수호, 조교, 불호. 이거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들이에요. 그래서 조일, 수호, 조기, 부록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침략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자, 조일 수호 조교 부록 부속 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자, 첫 번째는 이때부터 조선에서 일본 화폐를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들이 일본 화폐를 써서 유통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거죠. 조선에 일본 화폐가 들어오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자,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거류지, 조개를 설정해요. 그래서 개항장에서 심리, 지금으로 말하면 4km인데 4km 이내에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조개지를 설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인들은 마음대로 이 4km, 개항장에서 4km 이내에서는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권리를 인정받은 거죠. 이 두 개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조일 무역 규칙. 이것도 마찬가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데, 자, 이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너무 중요한 권리를 빼앗기게 되죠. 첫 번째는 무관세. 그러니까 일본 상품이 그냥 관세 없이 조선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때 일본은 이미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이제 그 시작됐고 근대적인 문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서 생산하는 면제품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본의 좋은 그런 상품들이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조선의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무관세 규정이 이때 만들어졌고요.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 자, 조선의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이거 띄워야 되는데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조선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조선에 있었던 양곡, 뭐 쌀이라든지 잡곡, 먹을 거, 조선의 쌀을 일본이 어떻게 무제한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허용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조약이죠. 어느 정도 조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남겨둘 규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좀 이 조약에 무지했었기 때문에 무관세뿐만이 아니라 조선에서 쌀을 가지고 가는데 제한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일단 써놓으세요. 차후에 방공령 사건의 빌미가 됩니다. 일단 써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제 세 번째 조약이었던 조일 무역 규칙이 너무 불평등한 거였죠. 사람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게 돼요. 무관세와 무제한 곡물 유출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조약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조일 통상장정과 조일 무역 규칙은 같은 조약이에요. 같은 조약인데 이름만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건데 같은 조약이라고 하시면 돼요. 조일 무역 규칙. 이때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883년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무관세에서 관세를 얻어내요. 자꾸 이게 일본 상품이 거의 이제 그 무차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우리가 얻어내게 되죠.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방공령에 관한 규정을 수록하게 돼요. 이거는 무제한 곡물 유출에 대한 어떤 그 대항으로 나타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방공령이라는 거는 다음에 또 배우시겠지만 어느 지방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쌀이 너무 많이 일본으로 유출을 해서 쌀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해당 지방의 지방관이 이제 한 달 전에 쌀 유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무제한 곡물 유출을 방지하는 어떤 조항을 초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관세와 방공령은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 일본한테 얻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조약이라는 거는 쌍방이겠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얻었으면은 당연히 일본한테 준 것도 있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때 일본한테 뭐를 허용하게 되냐? 일명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최혜국 대우. 네, 최혜국 대우라는 규정을 양보하게 돼요. 자, 최혜국 대우라는 게 뭐냐? 자,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서 대우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사실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 맺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는 간편하게 얘기하면 자동 업그레이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한테는 안 준 좋은 조건을 다른 나라한테 줬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한테는 뭐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러면은 일본은 자동적으로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어마어마한 규정이죠. 이거를 관세와 방공령을 준 대가로 우리가 양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엄연한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화도 조약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4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